안녕하세요. 강남 테헤란로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던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MBA 석사과정까지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공부 잘한다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건 아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다정하라고 말씀하셨죠.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며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딸이 셋인 집안의 장녀입니다. 제 둘째 동생은 한국대학교 미디어학과에 나와서 지금 예능 PD로 생활하고 있고요. 셋째 동생은 그림을 그립니다. 미대에서도 미모에 걸맞는 수준 높은 그림 실력으로 졸업도 하기 전에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 천재입니다. 저는 제 동생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 딸 셋에 복닥거리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은 우리들 딸 셋을 모두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작은 공장을 인수하셔서 크게 키우시는 등 사업적 수완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덕에 저희들은 이제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 부모님께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요. 제 부모님 역시 딸들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어서 또래들보다는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는 벌써 아이가 고3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39살에 결혼을 해서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도 저에겐 필수가 아니었고 더더욱 아이는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시댁에서는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고 난리시지만 이렇게 된 바에야 애가 없었던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텐데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기막힌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아주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할 때 저보다 3살 아래인 제 남편이 꿀리지 않도록 명품 양복을 맞춰 사주신 분이었어요. 사실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잘 살지 못해요. 시아버님은 일찍 명예퇴직하신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반찬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돈도 시간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들이었죠. 제 남편은 제 눈으로 보기엔 한심한 사람입니다.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르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르는 마마보이에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번지르르한 데다가 누구에게나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대기업 S전자에 다니는 줄 알아요. 사실은 남편은 대기업의 하청회사에서 영업직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에 관심도 없던 제가 어떻게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을 했는지 들으시는 분들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는데 술김에 그만 그 친구가 등록하라고 성화를 해서 얼떨결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소개해줬지만 저는 항상 한 번만 만나고 앱부터는 거절을 해왔어요. 얘 미화야, 너 왜 그런 조건 좋은 남자들 다 차버리는 거야? 물론 네 조건도 좋긴 한데 그 사람들 너랑 비슷하거나 더 연봉 높은 사람들이야. 아깝게 왜 그래? 적어도 한두 번은 더 만나주지 그래. 아니야, 난 됐어. 결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 주는 거나 뭐가 다르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 남자들한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나 소개시키지 말아줘.
올해까지만 등록시켜놓고 빼버려도 돼. 그럼 S전자 다니는 이 사람 한 번만 더 만나봐.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나도 너 포기한다. 그럼 됐지? 친구가 내민 프로필 사진을 보니 귀엽고 잘생긴 게 딱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회사도 S전자라고 속였었네요. 처음 남편과 만난 호텔 커피숍에서 그 사람의 첫인상은 정말 괜찮은 청년의 느낌이 확 났어요. 이제껏 만났던 남자들과는 옷 입는 것부터 좀 달랐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주 비싼 정장을 쫙 빼입고 나왔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난 날에 캐주얼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왔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을 보러 나온 게 아니라 편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점이 솔직히 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수수한 흰 원피스를 골라 입고 아주 옅은 화장만 하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남자에게 이쁘게 보일 생각도 없었고 결혼 못해서 안달난 골드미스 정도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만난 사람이 제 취향일 줄은 몰랐어요. 물론 얼굴만이긴 하지만요. 마마보이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남편이 마마보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선을 본 날 우리는 완전히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이태원의 펍에서 술도 마시고 심야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둘 다 공식적인 자리나 정장 차림을 안 좋아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점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고 난 후 저는 결혼을 해야 할 거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서로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자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자기한테 우리 부모님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좋아. 나도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 있는데 마음에 든다고 우리 엄마한테 자기 얘기 미리 해놨어. 날짜 잡아서 부모님께 서로 인사드리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이 사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자기가 S전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편의 연봉이나 회사 이름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은 그게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다고 나중에 털어놓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아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권준성이라고 합니다. 미아 씨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아 씨랑 결혼 허락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래? 자네는 우리 딸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가? 자네보다 3살이나 많은데 그래도 괜찮겠어?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미화가 어디가 어때서요. 요즘은 연상의 여인이 유행이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아처럼 능력 있는 여자 어디 흔해요? 맞습니다, 장모님. 우리 미아 씨 예쁘고 능력 있고 정말 1등 신부감이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게요. 저 사실 평생 비혼주의 고수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같이 살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의 비혼주의 깨트린 사람이 나인 거야? 이거 정말 당신이랑 결혼 생활이 기대되네. 이렇게 말하면서 해맑게 웃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얼굴만은 정말 제 취향이었는데 말이죠. 저희 시댁에서도 제 친정은 엄청난 부자라고 알고 계셔서 남편이 도대체 저에 대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펀드 매니저라고 하니 돈을 엄청 잘 버는 걸로 알고 계시더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시부모님께 좀 점수를 따기는 했습니다. 시댁에도 인사를 드린 후 남편은 저와의 결혼식을 추진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지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세가 심한 성격인 남편은 결혼식도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하고
신혼여행도 유럽 일주로 한 달 정도 계획해서 다녀오자고 하자면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그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던 터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유럽은 한번 길게 다녀오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욕심과는 반대로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비용도 시댁에서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없는지 빚을 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결혼식 비용 역시 제가 치르고 남편이 3일 정도로 거의 보태는 수준이었습니다. 막상 돈 문제가 걸리자 남편은 비굴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학 학자금을 계속 갚고 있어서 돈을 별로 못 모았어. 자기가 이번 식장 비용만 되면 나중에 다 갚을게. 물론 집은 내가 구할 거야. 아니, 대학 졸업한 지 아무리 못돼도 7, 8년은 되었을 텐데 아직도 대학 학자금을 못 갚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의심을 하지도 않았고 그까짓 돈 내가 좀 많이 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남자가 좋아 보였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그렇게 꿈같은 유럽에서의 한 달 살기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나서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 근처 17평짜리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죠. 자기야, 자기가 집 구한다고 해서 내가 신경 못 썼는데 정말 여기 구한 거 맞아? 많은데 왜? 우리 신혼생활 할 건데 17평이면 괜찮은 평수 아닌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있어? 나중에 애기라도 생기면 그때 2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도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25평 이하에서 사는 거 반대야.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다른 집 알아보자. 어? 뭐 자기가 그렇게 원하면 이사 가도 되는데 이미 구한 집이니까 여기서 전세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자. 그리고 여기 사실 엄마가 구해준 집이야. 내가 한 거 아니고. 저는 말문이 막히고 눈을 휘둥그렇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집 한다고 해서 저는 남편만 꽉 믿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다니 이 사람은 얼마나 마마 보이인데다가 돈이 없는 걸까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부동산 사람과 만나 어머니가 구해준 집 계약을 취소하고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25평대 아파트로 다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남편이 구했던 집은 시댁에서만 가깝지 강남에선 좀 먼 곳이었거든요. 비록 처음 집 가격보다 2배 이상 달하는 곳이었지만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더 좋은 집을 구하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아들 자주 보려고 가까운 곳에다 집을 구해주셨는데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옮겨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시어머니는 크게 화가 나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날 하필이면 한강에 피크닉을 간다고 놀러나가 버려서 집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저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던 모양이에요. 잔뜩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새아기냐? 도대체 어딜 간 거니? 아무리 초인종 눌러도 대답도 안 하고. 주말에 시어머니가 집으로 달려오신 것도 그렇지만 사전에 전화 한 통도 없었다는 건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항상 주말에 집에 콕 박혀서 어머니가 오실 걸 대비하고 있어야 하나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어머니께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서 어쩌죠? 지금 저희가 집을 비웠는데. 그러게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면 이렇게 허탕 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허탕 안 치실 거 아니겠어요.
다음엔 꼭 전화 먼저 하시고 오세요. 뭐라고? 세기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훈계라도 하는 거냐? 그리고 엄마가 구해준 집이 뭐가 어떻다고 네 마음대로 집을 바꾸기를 바꿔. 어른들한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아, 제가 살 집도 어머니랑 의논했어야 하나요? 전 그런 생각까진 못했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살 집은 제가 정하고 싶거든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약을 살살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전화기를 낚아채 가더니 자기 엄마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아, 엄마 죄송해요. 진짜로. 근데 어머니가 우리 집 한번 와서 보셔야 돼요. 아, 차액은 이 사람이 냈어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나도 엄마 사랑하지. 그러니까 집에 가 계셔요. 제가 조만간 거하게 집들이 한번 할게요. 어? 옆에서 남편이 자기 엄마와 통화하면서 꽁냥꽁냥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의 옆에 있는 사람은 저니까 그 당시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심각한 수준의 마마보이인 것도 그때 당시엔 눈치를 못 챘던 게 사실이고 말이죠. 며칠 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저는 음식 솜씨가 없었고 원래부터 집들이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하며 호언장담을 해서 그래서 급조된 집들이가 당연히 제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평소 저는 집 꾸미는 건 좋아해서 청소는 깨끗하게 하고 인테리어는 화려하게 해놓았지만 집들이 반찬들은 거의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들이고 메인 요리는 당연히 배달 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밥만 해놓은 셈이었죠. 그래도 비록 배달 음식이긴 하지만 고급 중식집에서 비싼 요리 위주로 시켜놓기는 했습니다. 벨이 울리고 저는 시댁 어른들을 맞으러 나가서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예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기껏해야 어머니 아버님만 오실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이 총 출동한 것 같았습니다. 하다못해 결혼식 날에 오지도 않았던 남편의 사촌형 부부에 그 집 애들까지 왔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제가 차린 상을 보시고는 완전히 배알이 꼴렸는지 한마디 톡 쏘아붙이시더군요. 아니, 네가 한 음식은 어딨니? 너 우리 아들 제대로 먹이기는 하는 거지? 교묘하게 비꼬시는 모습의 시어머니는 배달 음식을 시켜놓은 것이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예리한 공격에 저는 이미 마음이 팍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만 오실 줄 알고 음식 조금만 준비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저희 친정어머니께 부탁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배달 음식은 메인 요리만 시킨 건데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되받아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울그락불그락 해지더군요.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 요리를 부탁한 것 때문에 집들이 음식에 대해 어머니는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촌형 부부는 머쓱해서 뒷머리를 긁었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니,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저는 남편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교류도 잘 없던 사촌형은 왜 초대를 한대요? 사촌형 부부에다 그 집에 아기들까지 몰려오자 저는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도 아이들을 안 좋아하는데 사촌형 부부가 데려온 애들이 7살, 5살, 한창 저지를 나이잖아요. 그 애들이 음식 집어먹던 손으로 제 집의 가구들을 함부로 만져서 손자국을 내기도 하고 뭔가를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뭘 좀 먹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계속 물 더 가져와라, 술 가져와라 하시면서 저만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손님이고 오늘 내로 가시니까 꾹 참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애가 우는 거예요. 놀라서 달려가 보니 7살짜리 큰 애가 화병을 깨트려 놓고 혼날까봐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건 그래도 참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자기 화병을 깨버린 그 사촌형의 첫째 아이에게 저는 기어이 화를 못 참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어떡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집들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촌형은 급히 깨진 화병을 줍는데 그 옆에서 그 부인은 자기 아들 어디 다친 데 없는지 그것부터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 애가 잘못 만져서 화병을 깼어도 그렇지 애가 다쳤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실수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정색하고 할 필요까지 있어요? 이까짓 거 얼마 하는데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잘못한 거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동서가 아들 단속을 좀 잘 시켜주시 그랬어요. 특히 남의 집에 왔으면 애들 조심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 아들이 그런 건 미안하게 됐어요. 내가 물어줄게요. 이 화병 얼만데요? 한 5,000원? 10,000원? 아니요, 됐어요. 이거 비싼 거 아니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뭐 어차피 유명 도예가 작품이라서 이젠 구하지도 못하고요. 제가 경매에서 250만 원에 낙찰받은 거예요. 저는 되도록 시댁 식구들이 놀라지 않게 말씀드린 건데도 시부모님들은 그 화병값을 듣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사촌형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옆에서 깨진 화병의 조각을 치우던 사촌형도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지는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한 달 월급이 거의 날아가 버리는 가격인데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경악한 시댁 어른들 옆에서 남편이 당황했는지 저를 뜯어 말리더군요. 자기야, 왜 그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좀 참아. 아니면 우리 사촌형네 앞에서 엄마 아빠 체면이 뭐가 돼? 아니, 체면을 그렇게 중시하는 집안에서 염치도 모르고 집들이 하는데 그렇게 거지근성으로 별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몰고 올까요? 게다가 명색이 집들인데 하다못해 세제나 휴지 하나도 없이 다들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바래서가 아니라 초대를 받았으면 그런 건 예의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에게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새아가, 넌 애가 왜 그러니? 분위기 싸해지는 거 보고도 계속 그렇게 콧방귀 흥흥 낄 거야? 어른들 앞에서 되먹지 못하게?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주제에. 하지만 사실 제 연봉이 남편 연봉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고 남편은 하청업체의 과장인데 당연한 거죠. 그 말이 좀 지나치네. 새아기가 당신 무서워서 어디 살겠어? 시어머니의 야단치는 말씀을 듣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돌아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집들이는 최악의 상태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시부모님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사촌형 부부는 먼저 간다면서 애들을 데리고 황급히 그 어색한 자리를 떠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남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며느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남편 쪽에서 저한테 얹혀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사실을 남편은 제발 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대학 학자금을 아직도 갚고 있는 거나 결혼 전에 주식 투자로 몇 천만 원 날린 사실도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가시고 나자 저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이실직고 안 했어? 그 비밀이 도대체 얼마나 갈 것 같아? 난 자기가 나한테 경제적으로 패 끼치는 거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까지 참기는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말씀드려. 그러나 남편은 하나도 미안한 게 없는 것처럼 빙긋 웃으면서 퉁치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이번에 보너스 나오니까 내가 그 깨진 화병값 대신 줄게. 어? 제발 엄마한텐 말하지 마. 우리 엄마 내가 잘 되기만 바라고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사실대로 말해봐. 엄마 쇼크로 당장 쓰러져서 입원하실 거야. 난 어머니 건강 위해서 하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꾹 참고 장단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저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속 시원하게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남편의 이런 마인드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을 하시고 저희 부부 사이에 간섭도 하셨죠. 왜 애를 안 낳느냐,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꼭 제가 미치고 팔짝 뛰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얘 새아가, 너 나랑 병원 가서 약 좀 지어 먹자. 아무래도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 어머니가 아는 한의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진맥도 좀 받고 정기적으로 보약해 먹어. 안 그러면 너 애기 갖기 힘들 것 같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욱해서 어머니께 반박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저를 껴안으면서 말리는 거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원래 좀 까칠하셔. 넓은 마음으로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어? 남편이 웃으면서 은근슬쩍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면 또 그 잘난 얼굴에 제 마음이 누그러져서 한 발 물러서고 마는 것이었어요. 저도 참 모자라죠. 남편의 외모에만 약한 게 제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저희 친정엄마가 환갑을 맞이하시는 날이었어요. 저는 저번 집들이 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표할 겸 어머니에게 생신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이면 환갑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려요.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요즘에 환갑이 뭐 큰 행사라도 되니? 잔치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식구끼리 조촐하게 보내고 싶구나. 아니, 그래도 내가 선물이나 뭐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가방 사드릴까요? 가방 필요 없어, 얘. 죽고 다닐 때까지 들어도 다 못 들어. 나 명품 안 좋아해. 제가 몇 번을 물어도 엄마는 똑같은 대답만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그날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가족들끼리 저녁이나 먹을 생각으로 디너 코스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엄마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문제의 친정어머니 환갑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당연히 남편도 가족으로서 참석을 했고요. 남편은 제가 예약한 호텔 이름을 듣더니 입이 쩍 벌어지면서 놀란 눈치였어요. 와, 나 이런 유명 호텔 뷔페 처음 와본다. 당신 집안이 돈이 많긴 하네. 다음에 우리 엄마 환갑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나 기대해도 되지?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어머니보다 4살이 어리셨거든요. 4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무슨 벌써부터 기대하고 난리래요. 저는 남편의 뻔뻔한 반응에 이제 대꾸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란듯이 엄마에게 현금 100만 원 든 봉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역시 현금 싫어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죠. 아니,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이번 환갑 기념으로 너희 아빠랑 같이 여행 가려고 했는데 그때 용돈으로 잘 쓸게. 고맙다. 우리 큰딸이 최고야. 우리 딸 참 잘 컸다.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엄마 아빠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효녀가 됐대?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아버지도 동생들 앞에서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동생들 역시 제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 만족했습니다. 뷔페 음식도 맛있었고 어머니의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첫 가족 행사인데 아무 선물 같은 것도 없고 봉투 준비도 안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사람이 뭐라도 사오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놀랄 일이다 생각하고 전 아무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들은 그런 형부가 용납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형부는 우리 엄마 생일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딱 밥만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러게. 우리 형부는 엄마 생신 선물 준비 못했어요? 부지런히 뷔페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남편을 보다 못한 제 동생들이 한마디씩 하더군요. 남편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져서는 음식이 목에 걸린 것처럼 몇 번 캑캑 소리를 내더니 대꾸라고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처제. 내가 뭘 드리더라도 어머니는 만족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냥 나 자신을 선물로 드리려고 왔지. 이렇게 잘난 사이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잘생겼지, 귀엽지. 안 그래요? 그쵸, 장모님? 그래. 뭐 권서방 잘생긴 거 빼면 뭐 볼 것이 있겠나. 저희 엄마가 은근히 남편을 비꼬시는 것도 모르고 턱 밑에 꽃받침 신용을 해가면서 되도 않는 애교를 부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남편을 헛웃음을 흘리며 노려보았고 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정아버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비꼬는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권서방 사기 떨어뜨리는 말은 하지 말고 네가 잘 뒷받침하고 서로 맞춰서 살아. 네가 선택한 권서방이니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 말 안 하마. 그날 친정엄마 환갑 식사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집들이에서도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환갑 모임을 끝내고서도 저는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속내도 모르고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제잘제잘 제 화를 돋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어땠어? 장모님 생신에 그래도 사위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당신은 저번에 시댁 식구들 집들이 때도 자기 멋대로 자리 만들더니 오늘도 우리 엄마 눈치 안 보고 선물도 하나 준비 못했어? 사람이 왜 그래? 무슨 일 벌어지기 전에 의논이라는 것 좀 해주면 안 돼? 제가 남편의 기대와는 반대로 화를 내니까 남편은 얼굴을 굳힌 채 입을 꾹 다물고 운전만 하더라고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말도 안 하고 아침에 밥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침엔 무조건 한국식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며 매일 밥과 국 그리고 3가지 반찬을 요구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며칠 동안 밥을 안 하자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아? 자기 어머니 환갑잔치 가서 그만큼 애교 떨고 왔으면 됐잖아. 내가 선물 안 드렸다고 그래? 잘 안 해. 사람이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다고 했어. 그런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이제까지 뭐 있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앞으로 자기가 직접 해서 밥 먹고 다녀. 나도 자기네 식구들한테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삐걱거리기 시작한 저희 부부 사이는 친정엄마의 환갑 이후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다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거짓말만 시키고 허세 부리고 하는 바람에 사달이 일어난 거니까요. 제가 밥을 안 차린 지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아침밥을 안 준다고 이른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 편으로 대량의 국가 반찬들이 택배로 보내져 왔습니다. 전 택배 상자를 열었고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굶기면 내가 언제 너희 집에 갈지 모른다. 이 시애미 화나게 하지 말고 우리 아들 밥 잘 먹여. 그리고 그날 집들이 때 깨진 화병값이다. 자기 아들 먹이려고 바리바리 싸놓은 반찬 상자 옆에 꼴랑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그 화병 가격은 2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겨우 퉁치려고 하신 걸까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주시는 돈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찢어진 제 자존심이 더 문제였죠. 그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저는 남편 눈앞에 시어머니가 보낸 돈 10만 원을 내밀며 따졌습니다. 당신, 또 엄마한테 가서 우리 싸운 거 다 말했니?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이 돈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나 오늘부터 게스트룸에서 잘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라고? 내가 엄마한테 가서 일렀다고? 누가 그래? 그리고 부부가 돼서 한 방에서 자야지. 싸워도 각방은 싫어. 어디가? 남편은 그래도 부끄러웠는지 저에게 소리는 지르면서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날부터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은 자존심은 세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친정엄마 환갑 모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나서 밥을 먹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가려고 일어난 순간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실 제 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미화라는 사람 일하고 있죠? 걔 어디 있어요? 내가 그의 시어머니인데.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일할 때 방해된다고 한 번도 회사로 찾아오시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시다니 그날따라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 회사로 오셨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저는 의아할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눈을 껌뻑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 인연. 너 잘 만났다.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이 번 돈 그렇게 함부로 쓰니?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이거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놓고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제게서 떼어내려고 힘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시며 제 멱살을 탁 놓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시는 겁니다. 눈앞에 불이 번쩍 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부여잡고 기가 막혀 소리도 못 지른 채 멍하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어머니는 기세가 등등해서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제게는 기함을 할 정도의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년아, 네 친정어머니 환갑 선물로 100만 원이나 줬다면서? 왜 내 아들이 번 돈 가지고 네가 생색내고 지랄이야? 우리 아들보다 돈도 못 버는 것이 지 친정에다 큰 소리 치고 싶었나 보지? 누구 좋으라고 호텔 뷔페에서 잔치를 해? 사돈은 돈은 왜 주고? 어머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말도 안 돼요. 제 돈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호텔 디너도 제가 예약한 거고요. 제가 왜 남편 돈을 쓰겠어요?
남편이 오히려 제 돈 가져다가 막 선심 쓴 거라고요. 저번에 어머니 가족 집들이 했을 때도 그래요. 그 사람 우리 결혼식 때 돈 한 푼이라도 쓴 줄 아세요? 친정엄마 환갑 때도 선물 하나 안 한 사람이에요. 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네가 어디서 거짓말을? 저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 멱살을 잡은 시어머니를 바닥에 힘껏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지시더니 풀썩 주저앉은 채로 바닥을 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인연이 사람을 치네. 거짓말까지 하고. 그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시어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요. 한창 바쁠 오후 타임에 이런 소란이 나니까 사장님까지 나와보시고 동료들은 저와 제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수군거리는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에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여기 있으니까 얼른 와서 모시고 가고 이따 집에 가서 두고 봐. 당신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왜 거길 가?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남편이 대꾸할 겨를도 없이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에게도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저절로 이가 갈리는 상황이 아닌가요? 어머니, 눈이 있으면 이것 좀 보세요. 저 강남 한복판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해요. 거짓말을 했으면 그 사람이 했겠죠. 제가 번 돈으로 제 친정엄마한테 용돈 드린 것도 잘못인가요? 제 확신아찬 말투에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도 믿고 싶지 않으셨는지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끝까지 제 남편 편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거짓말했을 리가 없다고. 우리 아들이 연봉이 1억이라고 했는데 왜 장모님 환갑에 돈을 안 들렸겠니? 거짓말했으면 네가 했겠지. 참 가면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허세 부리려고 제 연봉 액수를 자기가 번 돈처럼 어머니에게 거짓말로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월급이 찍힌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학생을 가르치듯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게 제 통장이에요. 보이세요? 지난달 월급 1,200만 원. 이제 믿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무슨 말을 했건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요. 그 사람 결혼하고 저한테 생활비 쓰라고 준 돈 한 푼도 없어요. 다 자기 빚 갚는 데 썼죠. 저한테도 결혼식 할 때 돈 5천만 원 빌렸고요. 아직 대학 학자금도 못 갚았대요. 그건 알고 계세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제발 어머니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건 이거예요. 어머니 아들 통장에 빚만 잔뜩 있는 빈털털이라는 거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럼 우리 준성이가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던 거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묵혀져 있던 채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 뼈 때리는 팩트에 어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드러눕더니 기어코 기절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오후에는 재택근무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집에 와서 침대에 힘없이 드러누웠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할수록 남편을 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팔을 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게는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시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와서 제 멱살을 잡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나 이혼해도 돼? 정말 이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저번에 환갑잔치 때 남편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겪어보신 엄마도
저를 걱정하시면서 제 의견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랑 길게 엮여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엄마도 이제 그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버지께도 말씀드려 줄 테니까 생각해봐.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다가는 제가 돌아버리든지 시어머니랑 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를 시댁에 데려다 준 후 집에 들어와서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참 값싼 무릎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앞에서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듣고 자기가 황당했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당당한 아들 되고 싶었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짓말 좀 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찾아가실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죠. 결국 남편이 지쳐갈 때쯤 저는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그만 이혼하자.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어. 내가 그걸 깨닫는 게 오래 걸렸을 뿐이지. 난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랑은 절대 못 살아. 부부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그 누구한테도 믿음을 못 줄 사람이니까. 저의 폭탄 선언에 남편은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제 다리에 매달려서 울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 모질 말을 해. 차라리 내가 엄마 버릴게. 자기는 나 안 사랑해? 나 아직도 사랑하지? 내가 당신한테만은 거짓말 절대 안 할게. 맹세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남편의 치졸한 변명을 들으니 이 사람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경제적 능력에 기생충처럼 기대 살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더욱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야. 그 사실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앞으로는 좀 진실하게 살아. 아무도 버릇처럼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따위 안 좋아해. 자기야, 기다려. 나 버리지 마.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을 선언했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제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줄기차게 전화를 걸고 톡을 보냈지만 저는 이혼 법정에 가기까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이젠 남편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해도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의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얄미운 남편을 사기죄로 실형이라도 살게 하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이 그것만은 말리시더라고요. 아무리 권서방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궁지에 모는 건 안 된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좋겠어. 이혼 법정을 나오면서 저의 부모님은 지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아직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제 머리에 콕 박혀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네 인생 끝나거나 잘못된 거 아니니까 가슴 피고 당당해지렴, 우리 딸. 아빠는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 이혼 한 번 했다고 인생 다 끝난 것 마냥 슬퍼하지도 자책하지도 마. 알겠지? 아빠는 우리 딸 믿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제가 끝까지 비혼주의 지켰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제 고집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아빠. 아니다. 결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권서방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거지. 네 잘못 절대 아니야, 우리 딸. 앞으로 혼자 살아도 좋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도 괜찮아.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아빠는 네 인생 응원한다. 알았지? 저는 친정 아버지 품에 안겨서 뜨거운 눈물을 마음껏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신혼집을 팔고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사람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서도 쫓겨나고 시어머니에게도 절연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도 곧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만 일삼는 아들은 뒷바라지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살면서 했던 거짓말들이 드러나자 시댁도 발칵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남편이 착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돈도 아주 잘 버는 그런 아들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의 거짓말투성인 실체가 드러나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학을 떼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남편은 지금은 어느 시골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로 지내며 매일 술만 마시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 와서는 딱히 알고 싶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제 막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그 소식은 전해주었답니다. 저는 집을 팔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은 돈으로 지금은 다시 미국에 와서 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로스쿨을 졸업하면 미국에서 이혼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혼 후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이혼을 못하는 불쌍한 여성들에게 저는 돈도 안 받고 힘이 되어주고 싶거든요. 여성의 편에 서서 약자의 편에서 저는 조금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로스쿨을 다니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할 뿐이에요. 혹시 허언증이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로 거짓된 삶을 살아왔으니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게 남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이라고 믿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기 전에 남편에게서 벗어난 게 저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자에게 섣불리 마음 주지 않을 거고 쉽게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남자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저는 만약 살면서 어디선가 제 전 남편을 다시 만나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권준성, 너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 세상 누구를 속이는 일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가장 큰 죄야. 그러니까 얼른 그 거지 같은 삶을 빠져나와서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제 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서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남자를 만났던 쓰디쓴 경험이 저에겐 정말 큰 약이 되었습니다. 거짓말만 일삼던 제 전 남편 때문에 사람 보는 눈도 키우게 되었고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 남편 같은 사람은 발끝에도 못 미칠 정도로
배우자를 속이고 가스라이팅하는 남자들에게서 불쌍한 여자들을 구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고 저의 의뢰인들을 멋지게 변호해서 앞으로 제 의뢰인들이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사연 들어주시는 모든 여러분 행복하세요.